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 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트럭 20대 분량의 물과 식량 등 긴급 구호물자가 가자지구 주민에게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이스라엘이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분석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당시 동영상, 위성사진 등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빗나가 병원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사한 로켓 오발탄이라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인근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 임박을 시사해온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선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이 아닌 공습 여파로 인한 부수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언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뒤 당진과 경기도 평택에 이어 어제는 서산에서 또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사태 속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서울 금천, 강서, 양천구에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나들이 객이 증가하고 정체 구간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은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평년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거점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연대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로켓과 대전차 공격을 해와 실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처음 석방한 이후로도 가자 지구의 목표물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라파의 민방위 센터와 북부 가자시티의 알 사라야 지역이 공습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연일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지상군 투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전투병들을 만난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우리는 가자지구에 진입할 것이며 하마스 요원들과 하마스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과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르즈 할레비 참모총장은 이어 복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에서 적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도 많은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이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AP통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사한 로켓의 오발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저녁 6시 59분 가자지구 알 아흘리 병원 주차장 일대가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알라! 야 알라! 야 알라! 치료를 받거나 피신해 있던 주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AP통신이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동영상과 위성사진, SNS 게시물 등을 전문가들과 꼼꼼히 대조해보니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빗나가 병원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From the video evidence that I have seen, it's very clear that the rockets came from within Gaza.
AP가 근거로 제시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참사 당시인 17일 저녁 6시 59분에 병원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병원이 있는 가자 지구를 촬영한 겁니다. 왼쪽 화살표 지점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는데 약 10초 뒤 오른쪽 화살표 지점인 병원 부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You can see the rockets. This is the left red stamp fired over the hospital, which is the right, and you can see the blast. So that is proof of the fact that it came from the Gaza Strip. 같은 시각 가자지구 북쪽 경계 부근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촬영됐습니다. 오른쪽 가자지구에서 수십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던 중 가운데 병원 부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장면이 찍힌 겁니다. You can see obviously it fails in flight and spins out and disintegrates. And obviously the impacts on the ground that follow that. AP는 결론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고 그중 한 발이 잘못 날아가 폭발하며 병원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AP는 또 이스라엘군 공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폭발 원인에 대한 유엔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AP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완전 봉쇄됐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 14분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에서 가자지구로 건너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2주 만에 처음 개방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구호품의 지속적인 이동을 위해 라파 국경을 계속 개방할 것을 모든 당사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구호품 첫 반입을 환영한 블링컨 장관은 이번 구호품 공급 경로 개방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합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끔찍한 하마스 테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들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참한 가운데 중동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법을 논의했지만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초래한 인도적 재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동과 유럽 주요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중국 대표가 참석한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But nothing can justify the reprehensible assault by Hamas that terrorized Israeli civilians. And those abhorrent attacks can never justify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서방국들도 무력이 아닌 대화로 분쟁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This summit must be the first step towards restoring peace in the region and breaking this terrible cycle of violence. 중동 아프리카 정상들은 팔레스타인 권리 보호에 무게를 실은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인을 이주시키려는 시도에 경고했습니다.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자국으로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는 방안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이스라엘은 아예 대표자를 보내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집트 대리대사가 회의장에 있었지만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방어권 문제를 합의 사항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도적 재앙을 즉각 멈춰야 한다는 촉구는 했지만 분쟁 해결 해법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오갈지 관심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들어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옆으로 사우디 측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야드 공항에 내려서자 의장대 사열과 예포로 국빈 맞이가 이뤄집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22일 공식 일정으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에 나섭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한국을 찾았을 때 새로 단장한 관저에 첫 해외 손님으로 초대해 극진한 예우를 했던 윤 대통령. 환영합니다. 11개월 만에 재회하는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는 무엇보다 원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 안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인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등 추가 경제 협력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8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전하느냐 마느냐, 일촉즉발 상황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대화가 어떻게 오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한 사우디에 대해 대통령실은 긴 역사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냉철하게 서로 협력할 공통 분모를 찾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안보 질서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영내외 분쟁에서도 협상 중재, 인도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두 나라 모두 아직 이스라엘과는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방에서는 윤 대통령이 늘 앞세우던 자유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민감한 안보 사안을 꺼내기보다는 경제협력, 즉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국민의힘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정쟁 요소가 있는 당내 TF 정리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를 앞둔 민주당 역시 민생과 정책에 더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예고하면서 여야 민생 경쟁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현수막이 내려가고 새로 내걸린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과 민생 강조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정쟁성 발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이 꺼내든 변화입니다. 당의 운영 기조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등장한 김혜지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고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12구 참사 말씀하신 거 먼저 짧게 혹시 그 의장님은 혹시 이 추모식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여당답게 야당의 목소리도 좀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증오 섞인 비방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머리를 맞대자는 여당발 제안에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더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당과도 민생 경쟁을 해야 되겠다. 지역화폐 예산이랄지 R&D 예산,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여당의 변화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보선 승리로 자만하는 모습을 최대한 지양하되 야당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갖고 국회에 오십시오. 그렇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여야 근본 체질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당은 인물난을 겪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구체적 권한 부여 등 당 쇄신 문제,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국의 본격 돌입을 앞둔 만큼 수도권과 중도층, 2030을 겨냥한 여야의 민심 잡기 경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 상황 관련 대응과 에너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건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뒤 처음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충남 서산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그제 국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600여 미터 떨어진 근처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는 충남 서산 2곳, 당진 1곳, 경기도 평택 1곳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충남 당진 한우 농장과 경기도 평택 적소 농장 등의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 강서, 양천구에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등은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60대 임대인 송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와 강서 양천구 일대 빌라 등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송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더디고 가계부채는 쌓이는데 글로벌 정세까지 격화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수습하나 싶은 시점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행 총재마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무려 18번이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물가와 환율, 금리 변동폭은 진정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통화정책 초점을 맞추려는 찰나 중동 사태가 발발하며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게.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최종 금리를 연 3.75%까지 열어두는데 만장일치였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 향후 석 달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시나리오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당장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우리 증시와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한국 경제의 민감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 더 또 인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국채금리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의 약세, 환율의 상승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을 70% 이상 점치고 있습니다. 한은 역시 올해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갈 여지가 큰 가운데 내년 1월을 지나가면 금리 동결 최장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여러 차례 부결 끝에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중 김포 골드라인 새 운영사를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김진재 기자입니다. 내년 9월 민간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시가 제출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두 차례 부결을 거듭한 끝에 지난 18일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적정 인건비 확보 방안.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통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330억 원에서 29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김포시가 별다른 개선 없이 지난달 부결된 동의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저희 부결됐을 때와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 사업비가 산정됐고요. 안전한 인력 확보라든지 공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김포시가 산정한 김포 골드라인 운영비는 위탁기간인 5년간 총 1,650억 원.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처우와 안전관리 등 주요 문제점 개선 사항을 반영해 운영비를 산출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 철도과는 적정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전성 보완에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87%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대한 안 건드릴 것 같다. 왜? 저희가 거기에 가점을 주거든요. 행안부에서도 비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도를 정해놓을 거예요. 87%가 아니라 저희가 95%라든지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 끝에 표결에 붙여진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만 김계순 위원장은 표결 결과와 별개로 김포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산된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 위탁 동의안에 그런 보안 장치, 그런 의견을 좀 담았으면 했는데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동의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앞서 지난 7월과 9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차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동수로 부결됐지만 최근 민주당 의석 한 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포시는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입찰을 공고한 뒤에 오는 12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헬멧을 쓴 두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터널 부근에서는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무인 점포에 헬멧을 쓴 남성 2명이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문구용 가위를 꺼내들더니 키오스크 틈에 넣고 한참을 낑낑댑니다. 마침내 키오스크를 강제로 뜯어낸 이들은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이를 발견한 점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용의자가 10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좀 황당하죠. 지금 애들이 속법소년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인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저지른 범죄 같아요. 경찰은 해당 점포와 주변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쪽에 부서진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터널 부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가 밀려 서행 중인 상황에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천 하객동에 있는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난 것 오전 9시 20분쯤. 주민 25명이 대피했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 50분쯤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오토바이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1층과 2층에서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 70여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어제 70대 A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총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가지고 있던 소형 권총과 실탄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하청 택배기사가 심야 배송을 하다가 숨진 지 일주일 만인 그제 또 다른 쿠팡 하청 택배기사가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8일 하청 노동자인 40대 남성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그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이라며 쿠팡의 일반적인 노동 형태로 볼 때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측은 택배 노조가 명확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2020년 9월 서울 홍은동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남성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삶에 대해서 너무 적게 나온 거지만 다른 음주 사건이 났을 때는 꼭 강한 처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각에선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그 양형 기준에 부합하게 이제 선고를 하는 경향이 큰데 대법원 양형 기준도 보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게 낮게 범위가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더욱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에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처벌이 약하면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초범일 때 이런 살인 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급기야 상습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뀐 법은 내년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300여 명.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 속에 단풍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단풍이 절정을 맞은 가을 설악산에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익은 단풍이 산 허리를 물들였습니다. 감귤빛 물결 따라 산행객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맑고 시린 계곡물을 끼고 수렴동 계곡으로 향하는 길목. 홀로 우뚝 선 백담사 은행나무는
유난히 색이 곱습니다. 한데 묶여 섞이고 번진 오색 풍경에 들뜬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과 하늘과 구름이 너무 조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대청에서 시작해 오세암을 덮은 단풍은 순식간에 내설악 전체를 채색했습니다. 산사처마위 단청과 겹쳐 화려함을 더합니다. 바람에 밀린 구름은 능선 계곡 사이로 쉼없이 흔적을 남기고 동해안 넘어가는 한계령에도 울긋불긋 점을 찍었습니다. 10월 중순 설악산은 아침 저녁 이미 영하권, 일찌감치 첫눈도 내렸습니다. 설악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달려가는 단풍과 함께 가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연휴에 단풍과 날씨까지 좋아 최근 야외 활동이 부쩍 늘었는데요. 야외 활동이 늘면서 헌혈이 줄고 결과적으로 혈액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지만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헌혈자가 줄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찾아온 겁니다. 혼인 이거 하고 나면 뿌듯함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주위의 분들한테도 헌혈 좋은 점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실제 10월로 접어들며 추석 연휴와 한글레이 등 긴 연휴와 가을 축제가 이어지면서 혈액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량은 5일분. 19일 오전 11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6.6일로 지역민의 관심으로 5일분을 간신히 넘겼지만 18일까지 4.7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O형은 3.9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유량 3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형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O형은 그 반밖에 안 되는 한 3일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O형 헌혈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조금 낮아가지고요. 지금 O형의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의 헌혈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1초의 따끔함.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도심에 뱀 출몰이 잦아지면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잦아졌는데요. 상처 부위를 꽉 묶는다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등 잘못된 응급처치로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처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 뱀이 스멀스멀 기어갑니다. 이번엔 쓰레받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뱀이 출몰해 소방대원들이 포획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자동차 본이단에서 도심 속 뱀 출몰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름철 이상기후와 도심 녹지 증가 등 때문으로 지난해에만 뱀 물림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가 8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집계를 보면 잘못된 응급처치로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처치가 독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물린 부위를 꽉 묶는 겁니다. 피부를 너무 강하게 묶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 괴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렸다면 즉시 물린 장소에서 떨어진 뒤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물린 부위에서 2-3cm 윗부분을 붕대나 손수건으로 감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세기로 묶는 겁니다. 2-3cm 정도 윗부분에 그렇게 감으시는 건데 너무 꽉 감으시지 않고 적당한 그 세기 눌러주시는 정도로 감아주시면은 그 해당 혈관만 이제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물을 발랐다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으로 물린 부위를 빨아내는 것도 입안 상처를 통해 독이 전파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인 우리나라의 소양강댐은 홍수와 가뭄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소양강댐이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리모델링 등의 치수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섬처럼 솟아있는 산등성이 사이로 마치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강물을 가두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소양호입니다. 서울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600개 규모인 29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내륙의 바다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막대한 저수량을 바탕으로 소양강댐은 한강 유역의 홍수와 가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수량이 집중된 여름엔 물을 더 저장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양을 줄이고 나머지 계절엔 반대로 방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그 기준 수위를 정해서 그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방류를 한강호수통제에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기간에는 상시 만수위라는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좀 더 높은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의 치수 능력으론 점점 더 빨라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댐과 하천 제방은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폭우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극심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준의 집중호우가 4년에 한 번꼴로 찾아와 거의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홍수 위험 지역에는 댐을 새로 짓고 기존의 오래된 댐은 높이를 올리거나 상류에 보조댐을 만들어 저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상류에 보조댐을 추가로 만들면 저수량은 20에서 30% 더 확보하면서 댐 건설의 부작용인 수몰 지역은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수 용량을 좀 추가하면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어서 유럽이나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댐의 높이를 올려 증축하고 독일과 호주에선 댐 상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성공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댐과 하천 제방을 보강할 기본 구상을 시작할 계획인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돌봄 로봇 도입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의 일손도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새로 문을 연 서울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선 돌봄 로봇이 요양보호사를 도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재활 로봇입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로봇이 양쪽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식사 보조 로봇입니다. 팔에 착용하면 근력이 부족해도 밥을 뜰 수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케어 로봇이 대소변을 처리해 줍니다. 낙상이나 배회 감지 스마트 기기도 활용해 쾌적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치매가 6년 정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금 약간 발 뻗고 자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은 물론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요양시설 많이 만드는 게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돌봄 로봇을 갖춘 스마트 요양시설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2024년을 2달여 앞두고 서점가에는 내년 경제와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전망 서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금리 등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트렌드 분석자들이 바라보는 2024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트렌드 코리아 팀은 내년을 분초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SNS 인증샷을 위해 물질보다 경험이 우선시되고 콘텐츠들이 넘쳐나면서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거나 줄서기 앱을 통해 식당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앞으로 우리 사회는 분초 단위로 시간을 아끼는 노력에 집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감 고조, 지속하는 고금리 등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 경제 전망서들은 상속받는 부유층, 이른바 올드머니라는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더 벌어지는 빈부 격차 속 부자들의 취향과 문화 자본을 따라하며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작가는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더 오래 사는 시대, 가족 간의 부양과 돌봄의 역할은 줄고 AI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 홀로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전망했습니다. 각자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삶을 타인에게 의탁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살고 그다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홀로 서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하거나 혹은 돕는 형태로 사회가 발전하게 된 거죠. 노인의 수가 청년을 추월하고 AI가 인류의 지능 총합을 넘어서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사색과 해석이라는 인간 고유의 영역과 연대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머로 깨부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 한기명 씨인데요. 자신의 장애를 유머로 승화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정태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특수예요. 특수학급? 특수학교. 이런 것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특수하다는 건지. 차라리 얼마 전에 백문장 갔었을 때 날 특수부대 보내주던가. 네, 안녕하세요. 뻔지 않고 뻔뻔한 장애인 코미디언 한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장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이제 TV를 보는데 개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그맨에 대한 꿈을 꿨고 지금 국내 최초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된 거죠. 방사능 오염수를 이 바다의 영화 부산행 보신 분 한번 진짜 박수 쳐주세요. 예, 안 많이 계시네요. 유튜브 구독했어요. 그래요? 맨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엄청 재밌어요. 예, 조심히 가요. 그래도 신기해요. 동네판. 처음 있는 일이요. 난생 처음. 장애인은 좋겠어. 나라에서 돈도 많아. 공부하네. 일단 공과금까지 나와. 그렇게 좋으면 니들이 장애인 하던가. 안 웃으면 장애인 차별하는 거고 웃으면 장애인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장애인 비하로 갑시다. 저 비하로 갑시다. 뭐 이런 거죠. 네. 저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토미야, 이리 와봐. 제가 이 친구 이름을 톰이라고 지은 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외국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었거든요. 토미를 주제로 그 노래가 나왔어요. 네, 요즘 누나가 제 오른손 토미로 이 작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코미디계 차은우 한기명. 저도 주로 전철을 이용해요. 예, 전철을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공짜라서. 딱 카페에 들어서면은 열재능 기계가 있거든요. 열재능 기계에다 이마를 딱 갖다 대면 정상입니다. 나한테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또 장애를 갖고 계신데 그거를 승화시키니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웃어도 되나 하는데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죠.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공개 코미디는 2명, 3명이서 이렇게 연기의 합을 맞춰야 되는데 스탠드업은 혼자서 이제 대본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라는 한계가 완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새로 도전해 봐야겠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넌 참 장애를 극복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극복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 장애를 수용을 해서 지금 이 코미디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이거를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DID로 간다. 뭐의 약자냐면 들이대, 으악 들이대, 들이대로 간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지금 장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 스탠드업 코미디 한기명이었습니다. 프로야구 SSG와 NC가 벌이는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가 오늘 SSG 홈구장인 랜더스필드에서 개막합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8승 8패로 팽팽히 맞서 있는 두 팀은 1차전 선발로 SSG는 엘리아스를, NC는 신민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확률은 87%입니다. 참신한 표현 기법과 착상으로 회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진 작가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하지훈 작가는 화폭에 손으로 물감을 뭉개 조각 같은 풍경화를 구현하고 있고, 정희민 작가는 아크릴 미디움이라는 재료를 더해 회화에 입체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두 작가를 소개합니다. 매혹적인 원색 덩어리가 뒤섞여 미지의 생명체로 진화하는 듯합니다. 오감으로 느낀 산책길 풍경이 중첩된 작품은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 변신을 거듭합니다. 하지훈 작가는 세월이 쌓인 과거의 자연 풍경을 하나씩 기억에서 건져 올려 화폭에 응축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의 풍경이 가지고 있는 인상, 구조, 그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통한 공기의 질감 같은 것을 하나의 상으로 이렇게 집약시키려고 작업했습니다.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서 벗어난 표현 기법은 해군이었던 부친을 따라 이사가 잦았던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흙덩어리로 조각을 빚듯 손과 나이프로 물감을 뭉개칠하며 회화와 조각,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폭에 주름 잡힌 치맛자락 같은 반투명 막이 겹겹이 쌓여 흘러내립니다. 얼핏 연약해 보이지만 다가가면 견고한 근육질의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정희민 작가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현상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겹쳐지고 뒤엉켜 세상과 소통하는 다른 무언가가 되고, 평면에서 탈각하듯 떨어져 나온 껍질은 새 공간에서 호흡하며 감각의 지평을 넓힙니다. 정 작가는 UV 프린팅 등 인쇄 기법과 아크릴 미디움을 활용해 평면 회화의 틀을 뛰어넘는 실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9도로 추운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풀립니다. 서울이 18도, 진주가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도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5도, 안동이 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 19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